두 번째 별에는 교만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아, 참미자의 방문을 받는구나. 그는 어리광자를 보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를 질렀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참미자였기 때문이다. 좋은 아침이네요. 어리광자가 말했다. 당신은 재미있는 모자를 쓰고 있군요. 이건 경례를 위한 거야. 교만한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갈채를 받을 때 경례를 하지. 불행하게도 여기를 지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 그래요? 이해하지 못한 어리광자가 말했다. 두 손을 서로 마주쳐보렴. 교만한 사람이 권고했다. 어리광자는 두 손을 서로 마주쳤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그의 모자를 들어 올려 경례했다. 이건 그 왕을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흥미로운데? 어리광자는 그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다시 마주치기 시작했다. 교만한 사람이 그의 모자를 들어 올리며 경례를 시작했다. 5분을 행한 후에 어리광자는 그 게임의 단조로움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그 모자를 내려뜨리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나 그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칭송받기는 듣지 않는 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찬미하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찬미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찬미한다는 의미는 내가 이별해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이면서 지적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당신 별엔 오직 당신뿐이 없는데. 나를 기쁘게 해주렴. 아무튼 나를 찬미해주렴. 나는 당신을 찬미해요. 어리광자가 어깨를 살짝 축혀 세우면서 말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당신의 흥미를 끄는 거죠?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나갔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이상해. 그는 여행 중에 속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리광자를 깊은 쓸쓸함에 빠뜨렸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빈병과 채워진 술병 더미 앞에서 말없이 자리 잡고 있는 술꾼에게 그가 말했다. 술 마신단다. 침울한 분위기로 술꾼이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마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기 위해서지. 술꾼이 대답했다. 무얼 잊어? 이미 동정심이인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술꾼은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 그를 돕길 원했던 어린 왕자가 캐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말을 마치고 난 술꾼은 마침내 침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난감해하며 떠났다. 어른들은 확실히 너무 이상해. 그는 여행 중에 혼자 말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것이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도착했을 때 심지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좋은 아침이네요. 그에게 이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담배가 꺼져 있어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 열둘 더하기 셋은 열다섯, 아니요. 열다섯 더하기 일곱은 스물둘, 스물둘 더하기 여섯은 스물여덟.
다시 불을 붙일 시간도 없구나. 26 더하기 5은 31.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군. 뭐가 5억이에요? 응?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00만. 모르겠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진지해. 허튼 소리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둘, 그리고 5은 7. 뭐가 5억 100만인데요? 살면서 한 번 물은 질문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되풀이해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54년간 이별에서 사는 동안 나는 오직 3번 방해를 받았었단다. 첫 번째는 22년 전으로 10만이 알고 있는 곳으로부터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을 때였는데 끔찍한 소음을 퍼뜨려서 계산을 4개나 틀렸단다. 두 번째는 11년 전 류마티즘의 공격을 받았을 때지. 나는 운동이 부족했거든. 한가로이 거닐 시간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나는 진지하지. 세 번째로 바로 지금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5억 100만이라 했지. 뭐가 억인데요? 사업가는 불현듯 그의 평화를 찾을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끔 하늘에 보이는 수백만 개 저 작은 것들. 파리? 오, 아니, 작게 빛나는 것들. 벌? 천만에. 게으름뱅이들을 몽상에 잠기게 하는 금빛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진지해. 나는 몽상이나 하고 있을 시간 없거든. 아, 별들 말이야? 그래, 그거야, 별들.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 5억 162만 2,731개야. 나는 진지해. 나는 정확하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 별들로 무엇을 하냐고. 내가 무엇을 하냐고? 응, 아무것도. 나는 그것들을 소유해. 당신이 별들을 소유한다고? 그래. 하지만 나는 이미 한 왕을 봤었는데. 왕은 소유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통치하지. 그건 아주 다른 거다. 그럼 별들을 소유하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야? 그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그럼 당신이 부자가 되면 무슨 도움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별들을 사는 거야. 만약 누군가가 발견하면 말이야. 이 사람도 생각하는 게 내가 아는 술꾼과 비슷하구나. 어린 왕자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질문을 더했다. 사람들은 별을 어떻게 소유하는 거야? 그것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사업가는 까다롭게 되물었다. 모르겠는데.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지. 그러니 그들은 내 거인 거야. 내가 처음으로 생각한 거니까. 그거로 충분한 거야? 물론이지.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그것은 너의 것이잖아. 너가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은 섬을 발견했을 때 그건 네 거잖아. 네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거라면 너는 특허를 낼 거잖아. 그건 네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별들을 소유한 거야. 그것들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나 이전에 결코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사실이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 그걸로 뭘 할 건데? 나는 관리하지. 나는 그것들을 세워보고 또 세워보지. 사업가가 말했다. 그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아직도 만족하지 못했다. 만일 내가 머플러를 소유했다면 나는 그것을 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을 거야. 만일 내가 꽃을 소유했다면 나는 내
꽃을 따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은 별을 딸 수도 없잖아. 아니,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은행에 넣을 수 있지.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조그만 종이에 내 별들의 숫자를 적어둔다는 의미야. 그러고 나서 나는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고 잠가두는 거지. 그게 전부야? 뭐 그걸로 충분하지. 그건 재미있는데?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꽤 시적이야. 하지만 그건 그닥 진지한 건 아니잖아. 어린 왕자는 진지한 것들에 대해 어른들과는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매일 물을 주는 꽃을 하나 소유하고 있어. 나는 화산 3개도 가지고 있는데 매주 한 번 청소를 해줘. 사화산 하나도 역시 청소를 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야. 그것은 화산들에게 유익해. 그리고 꽃한테도 유익해. 내가 그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당신은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잖아. 사업가는 그의 입을 열긴 했지만 답할 말을 한마디도 찾지 못했고 어린 왕자는 떠났다. 어른들은 확실히 정말 특이해. 그는 여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말했다. 5번째 별은 매우 호기심이 갔다. 그 모든 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았다. 그곳은 단지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지기 한 명이 있기에도 빠듯한 공간이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 집도 사람도 없는 별 하나의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우스꽝스러운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왕이나 교만한 사람, 사업가, 그리고 술꾼보다는 덜 우스꽝스러울 거야. 적어도 그의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가 그의 등을 밝혔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의 꽃이나 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 그가 그의 등을 끄는 것은 꽃하고 별을 잠재우는 거야. 이건 매우 멋진 직업이야. 이건 정말 멋지기 때문에 유익한 거야. 그는 그 별에 도착했을 때 가로등지기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좋은 아침. 왜 당신은 방금 당신 등을 끈 거야? 그것이 지시야. 가로등지기는 대답했다. 좋은 아침. 지시가 뭐야? 내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좋은 밤. 그리고 그는 다시 켰다. 그런데 왜 다시 켠 거야? 그것이 지시라니까. 가로등지기는 대답했다. 이해할 수 없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지시는 지시인 거야.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그의 등을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붉은 격자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곤란한 일을 이어가고 있지. 한때는 합리적이었어. 나는 아침이면 불을 껐고 저녁이면 불을 켰었어. 낮에 나머지는 휴식을 취했고 밤에 나머지는 잠을 잤었지. 그때 이후 지시가 바뀌었나? 지시는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그게 비극인 거야.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돌았고 지시는 바뀌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별은 매분마다 한 바퀴 돌고 나는 더 이상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거지. 1분에 한 번씩 등을 켰다 꺼야 하니까. 그거 재밌다. 당신 별에서 하루가 1분이라니. 이건 결코 재미있는 게 아니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흐른 거야. 한 달? 그래. 30분, 30일. 좋은 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등을 밝혔다. 어린 왕자는 그를 보면서 지시에 그토록 충실한 이 가로등지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한때 혼자서 지는 애를 보기 위해 의자를 끌어당기던 일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돕고 싶었다. 있잖아. 나는 당신이 원할 때면 쉴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나는 항상 원하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왜냐하면 누구나 동시에 충실하면서 게으를 수 있으니까. 어린 왕자가 계속했다. 당신 별은 세 걸음이면 한 바퀴를 돌 만큼 너무 작아. 당신이 언제나 태양 아래 머물고 싶으면 단지 천천히 걷기만 하면 돼. 쉬고 싶을 때 당신은 걷는 거야. 그러면 낮은 원하는 만큼 지속될 거야. 그건 내게 그리 보탬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잠자는 거거든. 운이 없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운이 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자신의 등을 껐다. 이 사람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여행을 추구하면서 만났던 모든 다른 이들, 교만한 사람, 술꾼, 사업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할지 몰라. 하지만 내게는 우스꽝스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야. 이것은 아마 그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돌보기 때문일 거야. 그는 아쉬움에 탄식하며 다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가 친구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별은 실제로 너무 작아. 둘이 있을 공간도 없으니. 어린 왕자는 감히 고백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이 축복받은 별이 아쉬웠던 것은 24시간에 1440번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방대한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여기다. 탐험가가 한 명 왔구나. 어린 왕자를 발견한 그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탁자 앞에 앉으며 옅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미 많은 여행을 해왔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오는 길이니? 노신사가 그에게 말했다. 그 큰 책은 뭔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기서 무엇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다. 노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뭐예요? 바다와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네요. 그리고 그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까지 이처럼 위험 있는 별을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별 말이에요. 대양은 있나요? 나는 알 수가 없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어, 그러면 산은요?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러면 마을과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맞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탐험가는 아니지. 나는 탐험가들이 다녀온 그립구나. 도시와 강과 산, 바다와 대양, 그리고 사막을 헤아리는 사람이 지리학자가 아니다. 지리학자는 나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중요하지. 그는 자신의 책상을 떠나진 않아. 하지만 탐험가들을 맞아들이지. 그는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기억을 적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들 가운데 누군가 기억이 그에게 흥미로워 보이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도덕성을 조사하지. 그건 왜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탐험가는 지리학자의 책에 재앙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그건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냐하면 술꾼에게는 두 개로 보일 테니까. 그러면 지리학자는 단지 산이 하나 있는 곳을 두 개로 적을 테니. 나도 누군가를 알아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쁜 탐험가가 될 수도 있었을 사람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그러니까 탐험가의 도덕성이 선하게 여겨지면 그의 발견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러 가나요? 아니다. 그건 너무 복잡하거든. 하지만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지. 만약 예를 들어 큰 산에 대한 발견이라면 그에게 큰 돌을 가져오도록 요청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러고 보니 네가 멀리서 왔구나. 네가 탐험가다. 내 별을 내게 설명해 주겠니? 그리고 지리학자는 그의 기록부를 펼쳐놓고 자신의 연필을 깎았다. 사람들은 먼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연필로 적는다. 잉크로 적을 만한 탐험가가 제시할 증거를 기대하면서. 그래서 지리학자가 물었다. 내 별은... 어리 왕자가 말했다. 크게 흥미롭진 않아요. 그것은 아주 작아요. 나는 세 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요.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죠.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나는 꽃 한 송이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꽃들은 기록하지 않는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건 왜요? 무엇보다 멋진데? 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이야.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지리책은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값진 책이란다. 지리학자는 말했다. 그것은 결코 유행에 뒤지지 않는 거야. 산이 위치를 바꾸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지. 태양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에 관해서만 기록하는 거야. 하지만 사화산도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든 깨어 있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같은 게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는 헤아리는 건 산이란다. 그건 바뀌지 않으니까. 하지만 일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살면서 한 번 물은 질문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 의미는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네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요? 물론이지. 내 꽃은 일시적이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겨우 네 개의 가시로 세상에 맞선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 별에 그녀를 혼자 남겨둔 것이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후회의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용기를 회복했다. 제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권해줄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지구별. 지리학자는 그에게 대답했다. 그곳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어. 그러자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면서 그리로 떠났다. 일곱 번째 별은 그리하여 지구였습니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천 100만 명의 교만한 사람. 다시 말해 약 20억 명의 어른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 6대주 전체에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가 실제적인 군대처럼 유지되어야만 했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를 좀 두고 보았을 때 그것은 화려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속 발레단의 그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가로등지기가 들어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등에 불을 밝혀 놓은 뒤 잠을 자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차례대로 중국과 시베리아 가로등지기들이 들어와 춤을 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또한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러시아와 인도 가로등지기 차례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그 뒤에 북아메리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등장하는 순서에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었죠. 그것은 장관이었습니다. 다만 북극의 유일한 가로등을 켜는 가로등지기와 남극의 유일한 가로등을 켜는 그의 동료는 한가롭고 무사태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되었던 것이죠. 누구나 기질을 발휘하려다 보면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로등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완전히 정직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별에 대한 인식을 잘못 전달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매우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 거주하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듯 조금 빽빽하게 선치로 있게 되면 그들은 길이 20마일, 넓이 20마일인 광장 하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태평양의 가장 적은 섬 하나에 전 인류를 몰아넣을 수 있는 셈입니다. 어른들은 당연히 여러분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바오바오 나무처럼 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계산해 보라고 조언해 보세요. 그들은 숫자를 아주 좋아하니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그런 하찮은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필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은 저를 믿으세요. 어린 왕자가 지구에 닿았을 때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에 몹시 놀랐답니다. 그가 별을 착각한 건 아닌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달빛이 받은 고리 하나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을 때죠. 좋은 밤이네. 아무렇듯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좋은 밤이야. 뱀이 말했죠. 내가 떨어진 여기는 무슨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구엔 사람이 없나 보지?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없어. 지구는 크단다.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보았습니다. 나는 궁금해. 그가 말했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건 누구든 언젠가 자신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닐까?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위에 있어. 하지만 정말 머네. 아름답구나. 뱀이 울었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여기에 왔니? 꽃하고 문제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 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에 빠져들었죠.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막은 조금 외롭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지.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이상한 동물이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손가락처럼 가늘고.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하지. 뱀이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웃었습니다. 넌 그렇게 강한 게 아니야. 심지어 발도 없잖아. 심지어 여행도 못 하잖아. 나는 어떤 배보다도 너를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말했습니다. 그가 금팔치처럼 어린 왕자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누구든 내가 손대면 그가 생겨난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딱해 보여. 냉정한 이 지구에서 너무 약해. 언제든 네가 만약 너의 별이 너무나 그리워지면 나는 너를 도울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거든. 아, 아주 잘 이해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니? 나는 그것들 전부를 풀어낼 수 있거든. 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고 단지 꽃 하나를 만났다. 3개의 잎을 가진 꽃, 어떤 특색도 없는 꽃 하나. 좋은 하루,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하루,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카라반 한 무리가 지나는 걸 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요? 그게 있긴 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엔 6~7명쯤? 나는 몇 해 전에 그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 누구도 결코 알지 못해요. 바람이 그들을 몰고 다니거든요. 그들은 뿌리가 부족해서 그것이 그들을 많이 어렵게 해요. 안녕히 계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가 알고 있는 산들이라고 해야 그의 무릎 높이에 불과한 3개의 화산이 전부였다. 그는 휴화산을 발판처럼 쓰곤 했었다. 이처럼 높은 산에서라면 그는 생각했다. 별 전체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는 매우 뾰족한 바위 꼭대기밖에는 볼 수 있는 게 없었다. 좋은 하루, 그는 어찌되었건 말했다. 좋은 하루, 좋은 하루, 좋은 하루. 메아리가 대답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요. 나는 혼자예요. 그가 말했다. 나는 혼자예요. 나는 혼자예요. 나는 혼자예요. 메아리가 대답했다. 괴상한 별이네. 그러고 나서 그는 생각했다. 전부 메마르고 전부 날카롭고 그리고 전부 가까이 하기 힘들어. 또한 사람들이 상상력이 부족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한 말을 따라하고 있어. 뇌별에서 내가 가진 꽃은 그녀는 항상 먼저 말을 걸었었는데. 그러나 어린 왕자는 오랜 시간 사막과 바위들과 눈들을 가로질러 걸은 끝에 마침내 길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길들은 전부 사람들에게로 향한다. 좋은 아침이네요. 그가 말했다. 그곳은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장미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둘러보았다. 그네들은 모두 자신의 꽃을 닮아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세요? 그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물었다. 우리는 장미들이에요. 장미들이 말했다. 아, 아. 어린 왕자는 소리를 냈다. 그래야 그는 몹시 불행하다고 느꼈다. 그의 꽃은 그에게 자신 같은 종류는 우주에서 하나뿐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여기 단 하나의 정원에 전부 비슷한 것이 5,000개나 있다니. 그녀는 무척 기분이 상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녀가 보면 엄청나게 기침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죽은 채 할 테지. 그리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써주는 채 해야만 해.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내게 또한 창피를 주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정말 죽게 내버려 두려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유일한 꽃 한 송이를 부유하다고 믿으면서 평범한 장미 안에 급급했던 거야. 그것과 내 무릎만한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죽었을 화산 세 개가 나를 훌륭한 왕자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풀밭에 누워서 그는 울었다. 여우가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좋은 아침. 여우가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공손하게 대답한 어린 왕자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 있어.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밑에. 당신은 누구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멋지다. 나는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나랑 같이 놀래?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나는 많이 슬프거든. 나는 너랑 같이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 어린 왕자가 사과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한 후에 그는 덧붙였다.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너 여기 사는 게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니? 나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해. 그건 정말 불쾌한 일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들은 또한 닭들을 키우지. 그게 그들의 유일한 수익이야. 너는 닭들을 찾고 있니? 아니야, 나는 친구를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이다가 무슨 뜻이야? 그건 너무 잊혔어.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너는 아직 내게 수많은 작은 사내 아이들처럼 한 작은 사내 아이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 또한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너에게 수많은 여우들처럼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는 거야.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지. 너는 내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이해하기 시작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녀가 나를 길들인다고 생각했어. 가능한 일이지. 여우가 말했다. 우리는 지구에서 별의별 일을 다 보니까. 아, 지구가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몹시 당황한 듯 했다. 다른 별이라고? 사냥꾼들이 있니? 이 별에서처럼? 아니? 오케이. 그거 흥미롭네. 그럼 닭들은? 없어. 음,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지.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여우는 그의 생각으로 돌아왔다. 내 생활은 단조롭지. 나는 닭들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해. 모든 닭들이 닮았고 모든 사람들이 닮았어. 그래서 좀 지루해. 하지만 만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햇볕이 드는 것 같을 거야. 나는 모든 다른 이들이 내는 것과는 다른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되는 거지. 다른 이들의 걸음은 나를 동굴로 되돌아가게 해. 네 것은 나를 동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음악 소리처럼. 그리고 봐. 보이지? 저기 아래 밀밥 말이야.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게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저 밀밭은 결코 나를 불러내지 못할 거야. 아무렇든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를 가졌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길들이면 굉장한 일인 거야. 밀은 금빛이니까. 내게 너를 떠올리게 할 거야. 나는 밀밭의 바람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여우는 침묵하며 오랫동안 어린 왕자를 바라보았다. 부탁인데 나를 길들여 줄래? 그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친구들을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아. 우리는 우리가 길들인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뭔가를 알기 위해 시간을 쓰진 않아. 그들은 가게에서 전부 만들어진 것들을 사지. 하지만 친구들을 파는 곳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가질 수 없어. 만약 네가 친구를 원한다면 나를 길들이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매우 참을성이 있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너는 우선 나로부터 조금 떨어져 앉아서 그렇게 풀밭에 있는 거지. 나는 너를 곁눈으로 바라보고 너는 아무 말도 않는 거야. 말은 오해의 근원이니까. 하지만 너는 매일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거지. 다음날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같은 시간에 돌아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만약 네가 예를 들어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하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더욱더 행복을 느낄 거야. 4시에 이미 나는 불안해하면서 걱정할 거야. 나는 기쁨의 값을 치르는 거지. 하지만 만약 네가 되는 대로 온다면 나는 결코 마음으로 옷 입을 시간을 알지 못할 거야. 의례대로 해야 해. 의례가 뭐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 또한 얼마간 잊혀진 거야. 여우가 말했다. 그것은 다른 날과는 다른 하루, 다른 시간과는 다른 한 시간을 만드는 거지. 예를 들어 나를 잡으려는 사냥꾼 집에도 의뢰가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내게 굉장한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나가는 거지. 만약 사냥꾼들이 되는 대로 춤을 춘다면 나날이 전부 같을 테니 나는 쉬는 날이 없게 될 거야. 그렇게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기다렸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아, 여우가 말했다. 나 울음이 나. 그건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네가 아프길 바라지 않았는데 하지만 너는 내가 길들여 주길 바랐잖아.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울고 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물론이야. 여우가 말했다. 그렇게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네. 얻은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 색깔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는 덧붙였다.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가. 너는 네 장미가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것을 이해할 거야. 내게 돌아와서 안녕이라고 말해줄래?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비밀스러운 선물을 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당신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당신들은 누구도 길들이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내 여우 같은 거예요. 그는 수많은 여우들을 닮은 한 여우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나는 친구로 만들었고 이제 세상에서 유일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장미들이 무척 불편해했다. 당신들은 아름다워요. 하지만 공허해요. 그는 다시 말했다. 누구도 당신들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보통 행인들은 내 장미가 당신들을 닮았다고 믿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뿐인 그것이 당신들 전부를 더한 것보다 내게 더 소중해요. 내가 물을 주었던 게 그거니까요. 내가 유리구를 덮어준 것도 그거니까요. 내가 바람막이 뒤로 피신시킨 것도 내가 애벌레를 죽이게 한 것도 그거니까요. 내가 불평이나 자랑을 들어준 것도 혹은 가끔 침묵을 지켜준 것도 그거니까요. 내 장미니까요.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안녕? 그가 말했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말이야. 그건 매우 단순한 거야.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야.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절대로 필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네 장미를 위해 네가 들인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내가 들인 시간이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고 있어. 여우가 말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은 영원히 네 책임이 되는 거야. 너는 네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나는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다.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서 되풀이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 선로 변경원이 말했다. 당신 여기서 뭐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여행객들을 분류하지 1000명을 기준으로. 선로 변경원이 말했다. 나는 그들을 태운 기차를 보내는 거야.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그때 갑자기 환한 조명을 밝힌 특급 열차 한 대가 천둥 소리처럼 우르릉거리며 선로 변경원의 통제소를 흔들었다. 굉장히 급한 모양이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게 뭘까? 그건 사실 기관사조차 모르지. 선로 변경원이 말했다. 그때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다음 특급 열차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사람들이 벌써 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건 같은 게 아니란다. 교체하는 거지. 자기들이 있던 곳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모양이지. 어디에든 결코 만족 못하지. 선로 변경원이 말했다. 그리고 조명이 켜진 세 번째 특급 열차가 천둥 소리처럼 우르릉거렸다. 저 사람들은 먼저 번 승객들을 뒤쫓아가나 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뒤쫓는 건 아니야. 그들은 거기서 잠을 자거나 하품을 하고 있어. 단지 아이들만 창유리에 코를 박고 있을 테고. 선로 변경원이 말했다. 단지 아이들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아는 거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헝겊 인형을 위해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정말 소중한 게 돼서 누군가 자신들의 것을 빼앗으려 하면 울면서 말이야. 그들은 다행이구나. 좋은 아침.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 상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갈증을 가라앉히는 완벽한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하나를 삼키면 더 이상 물 마실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왜 그것들을 파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거든. 상인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봤거든.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해 주지. 그러면 그 53분을 어디에 써? 원하는 걸 하는 거지. 나라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게 53분이 주어지면 나는 아주 천천히 샘을 향해 걸을 텐데. 우리는 엔진 고장으로 사막에서 8일째를 맞았고 나는 비축해둔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면서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정말 멋지구나. 너의 기억들은... 하지만 나는 아직 내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더 이상 마실 게 전혀 없으니 나 역시 만약 샘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내 친구 여우는... 그가 말했다. 내 꼬마 친구님, 더 이상 여우 문제가 아니겠는데? 왜? 왜냐하면 우리는 갈증으로 죽게 될 테니까. 그는 내 이성적인 생각을 이해 못했는지 내게 대답했다.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말이야. 정말 나는 여우 친구를 가지고 있었던 게 기뻐. 그는 위험을 측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는 결코 배가 고프거나 갈증이 나지 않는 거야. 약간의 햇볕이면 그에겐 충분한 거지.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바라보고는 내 생각에 대답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아봐. 나는 피곤하다는 몸짓을 했다. 광대한 사막에서 되는 대로 우물을 찾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걷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걸었을 때
정적 속에서 밤이 내려앉았고 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나는 갈증으로 인해 약간의 미열을 가지고 그것들을 꿈결처럼 얼핏 보았다.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췄다. 그런데 너도 목이 마른 거니? 정말?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물은 마음에도 좋을 수 있잖아. 나는 그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가 앉았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정적 후에 그가 다시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꽃 때문일 거야. 나는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 놓인 모래 능선을 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는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모래 언덕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정적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어서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모래밭의 이 신비스러운 광채를 갑작스레 깨닫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는 오래된 집에 살았고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 물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또한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집을 신비롭게 만들었다. 내 집은 가슴속 깊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나는 기뻐.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내 친구 여우와 의견이 같아서. 어린 왕자가 잠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내 팔에 안고 다시 길을 떠났다. 나는 감동했다. 그것은 내게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지구상에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달빛 속에서 그의 창백한 얼굴과 감긴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보았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건 하나의 껍질일 거야. 가장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의 반쯤 열린 입술이 살짝 미소를 지을 때까지 나는 여전히 생각했다. 이 잠든 어린 왕자가 이렇듯 강하게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한 송이 꽃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일 거야. 등불의 불꽃처럼 그를 빛나게 하는 것도 한 송이 장미의 형상 때문일 거야. 심지어 그가 잠들었을 때조차.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전히 더 부서지기 쉬울 거라고 짐작했다. 등불은 잘 지켜야만 한다. 한 번의 바람에도 꺼질 테니.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나는 새벽에 그 우물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고속열차에 서둘러 오르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 건지 더 이상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는데.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가 다다랐던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은 모래에 파인 단순한 구덩이였다. 이것은 한 마을의 우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거기에 마을은 없었으므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상하네. 어린 왕자에게 내가 말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도르래, 두레박, 그리고 밧줄까지. 그는 웃었고
밧줄을 만져보고는 도르래를 작동시켰다. 그러자 도르래가 오래도록 바람이 잠들어 있던 낡은 풍향계의 신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들어봐. 우리가 이 우물을 깨웠고 그가 노래를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힘들이는 걸 원치 않았다. 그걸 내게 줘. 그건 너에게 너무 무거워. 그에게 내가 말했다.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테두리 돌 위로 끌어올렸다. 나는 균형을 잘 유지했다. 귓속에서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지속되었고 아직도 흔들리는 물 위로 나는 태양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목이 말라. 마시게 해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야 나는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을 이해했던 셈이다. 나는 그의 입술까지 두레박을 들어 올렸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마셨다. 그것은 하나의 축제처럼 감미로웠다. 그 물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맛난 것이었다. 그것은 별 밑을 걸어와서 내 팔의 수고로 도르래를 노래하게 하여 생겨난 것이었다. 그것은 가슴에도 선물처럼 좋은 것이었다. 내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화려한 조명과 자정 미사의 음악, 내가 받은 빛나던 크리스마스 선물 전부가 웃음을 불러일으켰다. 당신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에 5,000송이 장미를 키우면서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지. 나는 대답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을 장미 한 송이나 약간의 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텐데. 물론이야.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쉬기가 편해졌다. 새벽이면 사막은 벌꿀색이 된다. 나는 단지 이 벌꿀색만으로도 행복했다. 나는 왜 괴로워했던 걸까? 당신은 약속을 지켜야만 해. 어린 왕자가 내 옆에 앉으며 내게 재차 부드럽게 말했다. 무슨 약속? 있잖아. 내 양을 위한 부리망.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하거든. 나는 호주머니에서 대강 그린 내 그림들을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것을 흘끔 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 바오바브 나무는 양배추를 조금 닮았네. 아, 나는 그 바오바브 나무를 무척 자랑스러워했건만. 당신 여우는 귀들이 뿔처럼 보여. 그리고 너무 길어. 그는 여전히 웃었다. 정당하지 않아, 작은 친구. 나는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 말고는 어떤 것도 그릴 줄 모른다고 했을 텐데. 아, 괜찮아. 아이들은 알아보거든. 그가 말했다. 나는 그래서 부리망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것을 주면서 가슴이 죄어왔다. 너는 내가 모르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는 내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있잖아, 내가 지구로 떨어진 게 내일이면 1년째야. 그리고 나서 잠시 침묵한 후에 다시 말했다. 나는 거의 이 근방에 떨어졌었어. 그리고 그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재차 왜 그런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의문이 생겼다. 그때 그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한 주 전 그날 아침 내가 너를 발견한 건 너는 그처럼 여느 거주지로부터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을 단지 혼자 걷고 있던 거였어. 너는 네가 떨어진 그 지점으로 돌아가려던 거였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나는 주저하며 덧붙였다.
왜냐하면 아마 그건 1년째가 되기 때문일 테고. 어린 왕자는 새롭게 얼굴을 붉혔다. 그는 결코 물음에 답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 아닌가. 아, 아, 그에게 내가 말했다. 나는 두렵구나. 나는 두렵구나. 하지만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이제 일해야 하잖아. 당신의 기계로 돌아가야만 해.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여우를 떠올렸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길들여지기 위해서라면 얼마간 울어야 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거기 우물 옆에는 오래된 돌담의 잔해 하나가 있었다. 다음날 저녁 내 작업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어린 왕자가 거기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너는 기억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전부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어떤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틀림없이 반박하며 대답했다. 맞아, 맞다고. 그날은 맞지만 미치는 여기가 아니었어. 나는 담을 향해 계속해서 걸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새롭게 반박했다. 물론이야. 너는 모래에서 내 발자국이 시작된 곳을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오늘 밤 거기로 갈 거니까. 나는 그 담으로부터 20m쯤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침묵 후에 다시 말했다. 너는 좋은 독을 가지고 있지? 오랫동안 날 괴롭게 하지 않을 걸 확신하지? 나는 가슴이 죄어와서 멈추었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가봐. 그가 말했다. 나는 다시 내려가고 싶어. 그때 나는 단 밑을 내려다 보게 되었고 깜짝 놀라 펄쩍 뛰고 말았다. 거기에는 30초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고추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호주머니 속 내 권총을 찾으면서 나는 내달렸다. 하지만 내가 낸 소음에 뱀은 사라지는 배수관의 물처럼 그리고 크게 서두름 없이 가벼운 새소리를 내면서 돌틈 사이로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나는 눈처럼 창백해진 내 작은 왕자를 팔로 안을 수 있어 시간에 맞춰 담에 다다를 수 있었다. 도대체 그 이야기는 뭐였니? 네가 지금 뱀과 함께한 얘기 말이야. 나는 영원할 것 같은 그의 금색 머플러를 풀어헤쳤다. 나는 그의 관자놀이를 적시고 물을 먹였다. 이제 나는 감히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엄숙하게 바라보았고 팔로 내 목을 둘렀다. 나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그것처럼 뛰는 그의 가슴을 느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엔진 결함을 찾아내서 기뻐. 당신도 집으로 돌아갈 테지. 네가 어떻게 알았니? 나는 그에게 예상과 달리 내 일을 성공했다고 막 알려줄 참이었다. 그는 내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덧붙여 말했다. 나 역시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고는 쓸쓸하게 그건 훨씬 더 멀고 훨씬 어려워. 나는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를 어린아이처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지만 그는 내가 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수직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의 진지한 눈길은 아득히 먼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양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양을 위한 상자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부리망도.
그리고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가 서서히 온기를 되찾는 걸 나는 느꼈다. 꼬마 친구, 너는 두려웠었구나. 그는 물론 두려웠을 테다. 그러나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오늘 밤에 훨씬 더 두려울 거야. 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느낌에 얼어붙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게 있어 사막에 있는 하나의 샘 같은 것이었다. 꼬마 친구, 나는 여전히 네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 1년째가 돼. 내 별이 작년에 내가 떨어졌던 곳 바로 위에서 비추고 있을 거야. 꼬마 친구, 만날 약속과 별에 관한 그 뱀의 이야기는 단지 나쁜 꿈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는 내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말했다. 중요한 건 보이지 않아. 물론이야. 그 꽃처럼 말이야. 물론이야. 그 꽃처럼 말이야. 만약 당신이 어떤 별에서 찾아낸 꽃 한 송이를 좋아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달콤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을 테니까. 물론이지. 그 물처럼 말이야. 당신이 내게 마시게 해준 물은 음악 같았어. 그 도르래와 밧줄 때문이지. 기억하지?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물론이야. 밤에 별들이 보일 거야. 내 별이 어디에 있는 건지 당신에게 보여주기엔 너무 작아. 그와 같아서 더 좋은 거야. 내 별이 당신을 위해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든 별들이 그것처럼 보여서 당신은 좋아하게 될 거야. 그들 전부가 당신의 친구가 될 테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준 셈이지. 그는 여전히 웃었다. 꼬마 친구,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게 좋아. 바로 그게 내 선물이 될 거야. 물처럼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리니?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별을 보는 게 아니야. 여행자로서 어떤 이들에겐 별은 안내서지. 하지만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작은 불빛에 지나지 않아. 다른 이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풀어야 할 숙제인 거지. 내가 아는 사업가에겐 그건 금덩이였어. 하지만 저 모든 별들이 내색하지 않고 있는 거야. 당신은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그건 무슨 소리니? 당신이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내가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그 가운데 하나에서 내가 웃고 있기 때문이야. 그때 당신에게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 같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웃고 있다는 걸 아는 별을 갖게 되는 셈이야. 그리고 그는 여전히 웃었다. 그리고 당신이 위로받을 때 당신은 나를 알았다는 것에 행복할 거야. 당신은 언제나 내 친구일 거야. 당신은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테지. 그러면 당신은 때때로 당신의 창문을 열고 즐거워하며 그처럼 웃을 테지.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깜짝 놀랄 테고. 그러면 당신은 그들에게 말할 거야. 그래, 별들은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드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믿을 거야. 나는 당신에게 몹쓸 장난을 치게 되는 셈이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웃었다. 이건 마치 당신에게 별 대신에 웃을 수 있는 작은 방울들을 준 거나 마찬가지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웃었다. 그러고는 다시 진지해졌다. 오늘 밤 있잖아. 오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파 보일 거야. 나는 거의 죽어가는 것 같을 거야. 그럴 거야. 그것을 보러 오지 마. 그렇게 애쓸 필요 없잖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워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역시 뱀 때문이기도 해. 그것이 당신을 물지 못하게 해야만 해. 뱀들은 심술구죠. 장난삼아 물 수도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안심시켰다. 하긴 두 번째 물을 때는 더 이상 독이 없지. 그날 밤 나는 떠나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소리 없이 달아난 것이다. 내가 그를 따라잡았을 때 그는 작정한 듯 빠른 속도로 걷고 있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아, 당신. 그는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몹시 걱정했다. 당신은 잘못한 거야. 당신은 괴로울 거야. 내가 죽고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 그건 사실이 아니니. 나는 침묵을 지켰다. 이해할 거야. 거긴 너무 멀거든. 나는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것은 낡아서 버려진 껍질 같은 거야. 낡은 껍질이 슬플 건 없잖아.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약간 의기소침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애썼다. 이건 매력적인 일이야. 알잖아. 나 역시 별들을 볼 거야. 모든 별들이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어줄 거야. 모든 별들이 내가 마실 수 있게 부어줄 거야. 나는 침묵을 지켰다. 너무 재밌지 않아? 당신은 5억 개의 방울을 갖게 되고 나는 5억 개의 샘을 갖게 될 테니. 그리고 그 역시 침묵했는데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야.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리고 그는 주저앉았다. 두려웠던 것이다. 그가 여전히 말했다. 있잖아. 내 꽃말이야. 나는 책임이 있어. 그리고 그녀는 너무 약해. 너무 순진해. 그녀는 내게 가시 말고 세상의 대항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했다. 그래, 그게 전부야. 그는 여전히 조금 주저했고 그러고는 일어섰다. 그는 한 걸음을 옮겼다. 나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 가까이에서 노란 빛이 반짝했을 뿐이었다. 그는 일순간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는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부드럽게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심지어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미 6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떠벌린 적이 결코 없습니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살아있는 나를 만난 것에 대해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힘든 일이었어. 이제 나는 얼마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그의 별로 돌아갔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해돋이에 나는 그의 시신을 되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육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밤에 별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발생했답니다. 내가 어린 왕자를 위해 그려준 부리망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잊었던 겁니다. 그는 결코 그 양에게 끈을 매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문합니다. 그의 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아마 양이 꽃을 먹어버린 건 아닐까? 때때로 나는 내게 말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그의 꽃을 그의 유리구 안에 넣어두고 양을 잘 지켜보니까. 그때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별들이 조용히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내게 말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방심할 수 있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가 어느 날 저녁 유리구를 씌우는 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간다면 그때는 모든 방울들이 눈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역시 어린 왕자를 좋아하는 여러분에게는 나처럼 만약 어딘가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장미 한 송이를 먹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우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여러분은 이처럼 모든 게 바뀌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어른은 결코 없답니다. 이것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입니다. 이것은 앞페이지와 같은 풍경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린 왕자가 지상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곳을 지난다면 당신께 부탁드리건대 서두르지 말고 그 별 밑에서 잠깐 머물러 주시길. 만약 그때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만약 그가 웃고 있다면, 만약 금색 머리칼을 가졌다면, 만약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길. 나를 너무 슬프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길. 그가 돌아왔다고 내게 빨리 편지를 써 주시길.